시민들은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제가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고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년사 의미 분석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받은 증거라며 당시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와 편지 등을 추가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환자가 범행은 시인했으나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위험에 노출된 의사들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둔화세에 접어들고 내수 경기 악화에 주요 상권에도 빈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손님이 없어갖고 손님 한 팀, 두 팀 받고 갈 때가 많아요. 2019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해법을 찾아봅니다. 기해년을 밝히는 첫 해. 동해바다 수평선을 조금씩 붉게 물들이더니 마침내 바다 위로 솟구칩니다. 해맞이객들은 첫 해를 보려고 바닷가로 모였습니다. 살을 내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끝에 만나는 일출. 한파를 녹일 만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못 볼 뻔했는데 봐서 되게 기뻤어요. 처음 보는 그거 일출이라. 산 정상에서도 영하 10도 아래의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산허리를 감싼 안개 사이로 떠오른 해는 신비감마저 듭니다. 제가 바다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산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뭐 눈꽃도 보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네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 시민들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꺼냅니다. 올해는 꼭 이쁜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를 한번 해보고. 모자지간이 좀 약간 소홀해서 올해는 좀 많이 사랑하고. 제가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2019년 화이팅!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었던 의인 6명과 해돋이 산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신년사에서는 평화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한 새해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6명의 의인들과 함께 남산에 오릅니다. 날씨 힘드네. 해맞이 장소인 팔각정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이 일출을 보러 왔던데 그만큼 새해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100세를 맞은 이무철 애국지사와 작년 홍천 화재 사고 때 3세 아이를 구한 홍천 소방서 소방대원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등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좀 감회가 어떠십니까?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동생인 김여정과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선, 조용원 두 사람이 따르죠. 자주색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오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집무실이 나오고 김 위원장이 소파에 앉은 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며 신년사를 녹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원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핵단추 발언보다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육성으로 처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하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는 빠져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들 같은 핵보유국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핵을 보유했거든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북한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약속한 이상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빌면 영구적으로 중단까지도 가능하다. 즉 그런 판단이 쓴 거죠. 김정은은 또 정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중과 한미 2+2 협상 구도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새해 한반도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짚어볼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일단 신년사 보면서 형식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이 형식의 변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뭐 북한은 다 선전선동의 일부로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친밀하게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 과거에도 뭐 인민복을 입다가 양복으로 바꿨고 이번에는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오는 것은 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친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에게도 역시 그렇겠죠. 예. 자, 어쨌든 올해 신년사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이 이 자력갱생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사실 자력갱생은 2017년부터 계속 강조해오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대북 제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를 건설해 보겠다. 그것이 취지라는 점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북한식 셈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뭐 대놓고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아쉽고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예. 사실 작년에 있었던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연합군사훈련 큰 훈련은 뭐 연기하거나 예. 축소를 하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훈련은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또 북한이 깨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합의를 한번 해놓고 예.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그 합의를 또다시 깨면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부로서는 뭐 비핵화 부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한 건데요. 사실은 뭐 연합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것이 그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 결국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핵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뭐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북한이 얘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는 예, 몇 가지 징후가 있는 거죠. 이야기한 것처럼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전쟁 장비,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의미한 건데 그것을 반입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미국의 해구산을 철폐하라는 것과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핵보유국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이야기한 거죠. 핵보유국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계속 제재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플랜 B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판을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협상용 카드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협상용 카드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플랜 B는 핵을 보유하겠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작년 신년사에 책임 있는 핵강국이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북한이 지향하는 새로운 길이 되겠죠. 협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길을 가거나. 근데 두 방향 모두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상응 조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상응 조치라는 제재 해제를 먼저 하게 되면 이 핵 협상은 북한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을 못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의 총량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 보유 길로 가는 거죠. 모든 두 길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협상 전술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그 노림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현재 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 한국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봅니다. 이게 미국 한미 간의 어떤 일종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핵심은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결국 국채 발행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부회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자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차관보는 메시지로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지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의 지시는 채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채를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총리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신전 사무관은 곧 적자 국채 관련 서류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신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주장한 KTNG 사장 교체 시도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인사 개입은 조사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조사했냐고 재반박했습니다. 기재부 관련 동영상도 10편까지 앞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서 기재부와 전직 직원 간의 진실 공방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은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부서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국격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N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해당 부서에 있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어떤 곳에서 누가 말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만약 청와대가 진정 몰랐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왜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조사해야지 문서 유출만 조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신문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인할 줄 몰랐다면서 한겨레 출신 청와대 인사를 선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때문에 폭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재부 전 사무관의 자리가 더 나았을 것이라며 부당한 걸 인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폭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10편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환자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는 위급한 상황일 때 빠르게 대피하거나 직접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 현장의 안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살인사건 발생 후 첫 휴일을 맞은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죄송한데 못 올라가세요. 병원 측은 피의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정신병력 등 민감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조울증 환자로 알려진 30살 박모 씨가 신경정신과 의사인 A 교수를 마주한 건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외래 진료 접수 마감인 오후 5시를 넘긴 시간이라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상담 도중 박 씨는 진료실 문을 잠궜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위협을 느낀 A 교수가 진료실 쪽문을 통해 피신하면서도 위기 상황임을 알릴 만한 진료실 비상 버튼도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간호사실로 연락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뭐 하는지. A 교수는 진료실 밖 복도까지 40m가량 몸을 피했지만 뒤쫓아온 박 씨를 제지할 만한 보안 요원도 없었습니다. A 교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환자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예방 프로그램,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주 성실한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박 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렇게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몇 차례 일어났을 때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이번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 현장을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담요를 집어던지고 간호사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고 합니다. 말리는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까지. 지난해 11월 만취한 경찰 간부 57살 정모 씨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응급실, 함께 대화하던 의사를 팔꿈치로 때리고 말리는 경비원에게 발길질까지 합니다. 같은 달엔 만취한 대학생이
철제 집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각종 환자가 몰려드는 밤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폭행이나 폭언에 늘상 시달린다고 입을 모읍니다. 욕설을 포함해서 폭언이나 위협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실제로 2016년 578건이었던 병원 응급실 내 폭행은 2017년 893건,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58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치자가 몰리는 연말 연시는 특히 고역입니다. 술자를 많이 하시니까 대체로 오셨을 때 제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을 만나다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하루 만에 13,0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곧 공표될 의사폭행 처벌 강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 의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새해 첫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상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지면서 점포 13곳이 불에 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상가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건물 곳곳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세차게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시작된 불은 점포 13개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70여 대와 27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부분 목조 건물인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닌 소규모 점포들이라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가스가고 있었다가 전문에도 4배가 시켜더라고요. 하나다가 안 되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해 첫날 휴일 특수를 기대하고 물건을 쌓아뒀던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400은 돼요. 요즘 바빠가지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연말 연시 물건이 카테고같이 하면 보세요. 그때도 위에까지 천장까지 쌓여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오는 3일 정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여성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주택 옥상 위에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바꿉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승합차는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쾅 하더만 멋있만 잘하는 게라 느낌에 차가 집이 완전 다 부서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다니까 얘 막 속옷바람을 띠났다니까. 오늘 새벽 5시쯤 62살 장모 씨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1층 단독주택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대로 변경하다가 이어오는 차량을 충격하고 이제 그 입으로 쭉 나가면서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승용차를 건져 올립니다.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이당을 했고요. 심폐소생술이랑 다 실시하면서 저희는 바로 또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어젯밤 11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48살 여성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어제 오후 섬에 들어간 김 씨는 남편이 민박집을 알아보러 간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 투입이 힘들어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길은 마을 인근까지 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석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산불 진화 작업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과 소방인력 등 460여 명과 진화처와 소방차 등 장비 17대가 투입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 있는 야산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이라 접근이 어려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야산 골짜기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은 한때 민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인근 마을 방향으로 번지자 양양군은 송천리 주민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12대와 장비를 추가 투입해 진화 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평생 모은 재산 200억 원을 모두 기부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황필상 박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힘든 소송 과정에서도 오히려 가난한 젊은이들을 격려했고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황필상 박사의 끝없는 선행에 맞췄습니다. 좋은 일 좀 하자는 게 욕심이었던 걸까?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가지고 2003년 황 박사가 자신이 세운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돈이 200억 원. 그런데 나라에서는 편법 재산 상속을 막겠다며 기부한 돈보다 더 많은 세금 2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좀 빈민철 주셔서 화날 때 막 얘기해요. 이런 벽다구 같은 짓이 있냐고 막. 화가 났지만 이미 다 내놓은 재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당당했습니다. 장기전이구나. 덕을 자꾸 쌓고 인생 공부 많이 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황 박사는 26살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해 국비로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카이스트 교수에 임용됐지만 6년 만에 떠났습니다. 뭐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떠나자. 그리고서 뛰어든 생활정보지 사업. 44살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무엇을 하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황무지에 나를 갖다 탁 세워놔봐요. 10년 후에 내가 사람만 있다면 옥답으로 만들 자신 있고 그거 덜 먹어도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사업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지만 잘 먹는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 달에 뭐 몇억 버는 건 식은 죽 먹기고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런데 뭐 하겠어요. 잘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 잘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려웠던 유년 시절 자신을 도와준 은인처럼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저 바닥에서 그렇게 해서 치고 나오는데 그때는 힘에 버겁거든요. 그때 무거운 돌 들고 끙끙댈 때 그거 돌이라도 한두 개 이렇게 빼주면 그 사람 평생 고마워해요. 긴 법정 싸움에 병까지 얻었지만 그런 걸 당할 때 이제 엄청 고통이 큰 것이고 아무래도 몸이 감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황필상법으로 기부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엉엉 울고 나도 황 박사님처럼 그렇게 좋은 일 할 거예요. 뭐 그래서 빈말이라도 고맙소. 그렇게 해야지 그거.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시신마저 모교에 기부하고 떠난 황 박사.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의 힘을 믿었던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아니었을까요? 그 돈만 덜러덩 주고 통장에 무슨 걔네들하고 무슨 뭐 금전거래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기죽지 마라. 세상 살만 하더라. 그런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둔화 위기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자영업 위기 등 3중 4중의 위기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면서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이 수출 전선에마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화물을 실어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반도체 장비 등 수출 화물 60톤을 실은 화물기가
중국 상하이를 향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2019년에도 항공화물 수출이 증가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화물기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까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05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0년 수출 역사상 최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세계 경기 둔화까지 수출 전선 곳곳에 암초투성입니다. 일단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부터 둔화세가 우려됩니다. D램 가격 하락세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은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와 부품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철강도 호황기를 마감하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와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해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더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삼청동 카페거리의 김지아 기자 그리고 부산 부평 깡통시장의 정민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 차례로 연결해서 새해 첫날 경기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지아 기자, 삼청동 하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해 첫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청동 카페거리는 한옥과 함께 독특한 현대식 건물들이 인기를 끌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남녀노소 시민들이 북적이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정말 한산하기만 한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의 한 식당에는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바로 맞은편 건너편에는 한 잡화점이 폐업을 예고하며 점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던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한정식 집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명동, 청담동, 로데오 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마다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때 가장 뜨는 상권으로 꼽혔던 이태원 경리단길은 입구부터 가게가 텅 비면서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지난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평균 매출이 2년 동안 5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부담은 늘었습니다. 임대도 그렇고 관광객도 많이 늘었어요. 평소에는 매출이 좀 적죠. 지난달 자영업자들의 경기 체감 지수는 연초보다 25포인트 떨어진 59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걱정이군요. 그럼 이번에는 부산의 정민진 기자를 연결해서 지방 경기는 어떤지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정민진 기자, 부평 깡통시장이면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네, 이곳은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들의 발길은 뜸해지고 있습니다. 대목을 기댔던 상인들도 일찌감치 점포를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평 깡통 야시장에는 483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점포는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도 250개 좌판 가운데 20개가 비었습니다. 상인들은 소비가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IMF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손님이 없어갖고 손님 한 팀, 두 팀 받고 갈 때가 많네.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에도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최저임금 상승, 주유수당 인정,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 삼중고를 호소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애로웠고 일하는 사람을 못 씁니다. 자기 식구끼리 해야 될 판이에요.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조선업이 조금씩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새 희망을 기대하는 새해, 상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연말 연시 대목은 고사하고 아예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 업체도 함께 바빠졌는데 문제는 중고 물품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이 폐업 처리 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미 아침부터 식당에서 폐업 처리가 한창입니다. 수저부터 그릇, 천장에 붙은 CCTV까지 되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싫습니다. 이렇게 스댄 종류가 많으면 2만 원 정도 책정하고 안 그러면 10,000원 정도. 값을 더 받고 싶은 식당 주인과 최대한 싸게 사려는 처리업체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뼈가 아프죠. 우리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을 준 거면 여기서 1,000원도 안 쳐주잖아요 지금. 폐업 정리를 끝낸 식당 주인은 오르는 인건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떨 때 안 되는 집들은 1시간에 10,000원을 못 팔고 있는데 1시간에 10,000원을 더 받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는 진짜 서민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개업한 이 식당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 가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공실로 남았습니다. 같은 날 5년을 버텨온 커피숍도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처리업자가 직계들을 빼내는 와중에도 폐업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몇 번 정도 걸려와요? 많게는 30통. 폐업 처리업체도 위기입니다. 창업이 없다 보니 사가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샀는데 그 금액도 못 받으니까. 중고 창고 앞에서 다시 만난 폐업 처리업자는 쌓을 곳이 없어 추가 매입은 포기했습니다. 네, 둘 다 포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쌓을 데도 없고. 창고를 가득 채운 중고 물품만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자리 사정도 올해 걱정이죠. 최악의 취업난 속에 새해를 맞은 노량진 학원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넘는 공무원 응시자들이 거쳐간다는 이른바 공시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재중 기자,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도 아직 강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새해 첫날이지만 이곳 노량진 학원가는 자습을 하거나 또 특강을 들으려는 수험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갈 길이 먼 수험생들은 휴일이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학원에 남아 자습을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수험생들이 새해 다짐과 의지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험생 한 분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시험 준비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 생활에 어려움이나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든 거는 이제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밥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각오나 또 포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최고의 목표는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는 거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 공무원 임용 규모를 6,117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은 9급 기준 14.2대 1에 달했습니다. 지역과 직군에 따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올해 채용 규모 동결과 중소기업은 아예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를 피해 공무원 시험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수험생들의 불빛은 새해 첫날에도 이곳 노량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량진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우리 수험생들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 현장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열정을 무기로 경기 한파를 녹여가는 청년 창업 현장은 장동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화장품을 찍어 발라가며 진지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화장품 정기 배송 서비스로 시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선보이며 6년 만에 직원 400여 명 규모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도 진출해 K-뷰티를 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이제 뷰티라는 걸 굉장히 육성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잘 이해하게 됐어요. 사원증엔 별명이 적혀 있고 사무실엔 직원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걸려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 이 업체 대표는 수차례 창업 실패를 경험한 뒤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종이 식권이나 식당 장부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덜고 회사 주변 식당들은 손님이 늘어 반깁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좀 안정적인 매출을 저희가 늘려드리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스타트업은 빈 사무실을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빌려 쓸 수 있는 공간 공유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3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간들이 좀 많이 개방되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과 열정이 경기 한파에도 뜨겁게 타오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손흥민 없이 새로운 전술 실험을 했는데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들이 잘 드러났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전반 12분 황희찬의 감각적인 슛이 아쉽게 골대를 외면합니다. 킬러 황희조도 전반 32분과 42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후반 막판 천금 같은 페널티킥 찬스에서는 믿었던 기성용까지 실축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사우디 측면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크로스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9개의 슈팅 중 유효 슈팅 없이 사우디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벤투 감독은 부임 후 처음으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왼쪽 풀백 홍철과 김진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격수 황희찬도 경기 전반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플랜 B가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전 무승부는 무패 행진 속 분위기가 좋았던 벤투호의 가려진 약점을 확인하는 오답 노트 같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문제가 대두됐고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대해 벤투호의 강점인 패스를 통한 조직적인 축구를 어떻게 구현할지도 숙제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선수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베를린 철도국 직원이었던 박은호는 결혼하고 43년 동안 해마다 부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20대 중반이던 부부는 이렇게 조금씩 늙어갑니다. 마지막엔 노부부가 빈 식탁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 사진 속 부부의 일생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시베리아 농부들이 걸린다는 발작 신경증이 나옵니다. 해 뜨면 밭 갈고 해 지면 돌아서던 농부가 어느 날 괭이를 내던지고 서쪽으로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져 죽죠. 이렇듯 우리 일상은 무미건조하고 쳇바퀴 같을 뿐인데 해가 바뀌면서 큰 획을 그어줍니다. 새해를 맞아서 누구나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 시작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새해 반대 시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해야말로 무덤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비극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110살까지 살았던 피아니스트 헤르스 존먼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더 행복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새해 새 아침 사람들은 희망의 백지를 받아듭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말이죠. 다만 그 순백의 시험지는 한 해 한 장씩밖에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적어갈지는 온전히 쓰는 사람의 몫일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이 백지 위에 적어 넣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질 좋고 풍부한 일자리, 어깨 펴고 신바람 내는 가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공장,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우는 가정, 이런 것들 말이죠.
지도자들이 새해 첫날 얼음물에 뛰어드는 각오가 아니면 어둡고 긴 터널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새해가 솟았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듯 그래도 시끄럽고 삶은 또 고달플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해년 첫날 앵커의 시선은 새해 새 희망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맑아서 새해 첫 해돋이 곳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일출을 보기 어려운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아주 환하게 빛났는데요. 한파에도 산에 올라 일출 보며 비친 소원들 올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레 낮부터는 한파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동해안 쪽은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내일도 곳곳이 맑은 날씨 이어지는 만큼 화재 주의하시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은 오늘 밤 사이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은데요.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대구 영하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3도, 부산 7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풀린 후에는 당분간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019년 1월 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